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선고가 난 내용인데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뭐 주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기소된 내용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이고, 그 전 주포한테 뭐 너 처벌 작게 받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돈 받았던 내용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지금 선고가 나온 건 1년 6월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 공소기각된다고 다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 앞단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이 뭐 무죄, 공소기각,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는 무죄 나왔고 김여정 씨는 공소기각 나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했었는데, 어찌됐건 4년 구형이 있었습니다만 1년 6월 선고가 됐고, 여기서 인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있다. 맞습니다. 특검법에 수사를 진행하다가 인지되면 그것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권성동 무죄 판결 내렸던 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범죄수익 은닉 같은 경우에는 공소기각이 해줬던 사람이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영향 미친 거 아닌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김건희 관련한 의혹 수사해가지고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무죄 나오고 공소기각 나오면서 사실 우리를 너무 허탈하게 만들었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조금 유죄가 나와주고 1년 6개월 선고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재판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진짜 작업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리를 적용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판단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가지고 특검의 기소, 뭐 이거는 창원지검도 마찬가지니까 검사난 포함이라고 보고, 이분들이 자꾸 증거가 없네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 생각하지 말고, 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고 밝혀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은 판사들이 얼마든지 중간에서 소송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그 판사 출신들 특검 가면 뭐 수사 능력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형사 재판을 몇 개를 해봤는데, 근데 왜 이런 데서는 그 발의를 안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종호 씨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갖다 걸 게 없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부터 아예 이 부분은 배제하고 갔던 것인지. 배제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특검팀에서 김건희 그 부분 수사를 했던 팀이 제일 저항을 심하게 했고 제일 빨리 해체가 됐던 팀이거든요. 그 수사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종호 씨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잡아왔을 때도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 취재를 하면 진술을 제대로 안 해갖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특검이 잡아다가 진술을 안 한다고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지금 뭐 2차 특검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구조적인 사건이 된 거잖아요. 뭐냐면 10수년 전부터 김건희를 봐줘왔던 검찰을 결국 그렇습니다. 이 수사의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검찰 쪽에서 데려온 수사관이나 그때 뭐 부장검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부장검사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말하자면 그 수사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종호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수사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2차 특검이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짚을게요. 재판부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차 주포 이정열 씨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면서 돈 받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재판과 수사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김건희라는 사람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결국 돈을 먹었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유죄라고 나왔는데 김건희는 왜 매감해직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돈 받았던 것도 다 무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왜 무죄가 나오냐고요. 실제 제일 주된 사람은 김건희 아닙니까?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판사님이 이 가르마를 타줬다면 실제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실제 가장 악의 축이 누구냐 그런 걸 제일 많이 해줬다는 사람이 누구냐 또 김진우라고 하는 김건희의 오빠에게 오빠와 관련해가지고 그림을 갖다 줬다는 검사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무죄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김진우라는 사람이 왜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김건희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김건희에게 주었던 김진우에게 주었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그 검사라는 사람이 돈도 없고 마이너스 3억이나 된 상황에서 실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그림을 어쨌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뭔가 작업을 하려는 거였다는 정말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김진우가 영부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동생이 영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위세를 부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정필 내지는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서는 제일 축을 잡아야죠. 그래서 2차 종합특검 권천영 특검에게 기대하는 바, 주문하는 바 이게 처음부터 판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무슨 성과라고 나오는 게 무슨 목걸이가 나왔다, 뭐 서희건설에서 뭐가 나왔다 등등등이었는데 그런 거 말고 아예 판을 김건희를 중심에 놓고 뭔가 세팅하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은 건 뭐 김예성이 됐건 김상민이 됐건 기소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 죄만 딱 뜯어서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김건희와의 연결성 이 얘기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에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판 결과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어서 뭐 계속해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는 요거 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거 생길 때는 좀 시끌벅적했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 내내 좀 조용했었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어제 결과 나온 거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 규정을 했던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12.3 이 내란에 대해서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이 있었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걸 확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인 12월 4일 1시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해제 후에도 계엄의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이 됐다. 우리가 뭐 2차 계엄, 3차 계엄 얘기했던 바로 그 지점들을 다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결과로 나온 게 공무원 89명의 징계 요구, 또 110명의 수사 의뢰. 이 수사 의뢰가 중요한데 뭐 대부분 군이에요. 108명이 군에 있는 인물들이고 외교부가 2명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거 TF 나올 때 뭐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몰이 한다고 엄청나게 반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됐고 내란에게 밀접했던 뭐 군, 경찰 위주의 징계나 수사 의뢰가 쭉 나왔습니다. 이 TF의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눈에 띄는 단어가 저한테는 입체적 동원과 사전 기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군과 경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사전 모의가 없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방청뿐만 아니라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지휘할 수 있어요. 심지어 31년 만에 직접 지휘권 행사하겠다고 그걸 가져오면서 그때 맞아요. 경찰 내부의 반발도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경찰국도 만들었잖아요. 경찰국을 만들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관련한 공무원들이 이거 진술하고 증거로 다 다져가지고 나온 사실관계들인 거죠. 사전에 대단히 치밀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주무부처 장관들이 아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빠져가고 그것이 사법부의 사실로 인정되는 거는 이건 진짜 대한민국의 올바로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단죄가 이게 보복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몰이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페이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특검을 통해서 기소가 되거나 우리가 이제 뭐 미디어에서 계속 보는 인사들 외에 여기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툴툴 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세종 쪽이나 아니면 공무원사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 때문에 힘들대요. 근데 힘들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예를 들면 본인도 뭔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보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보여줬어야 될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저는 어제 보면서 좀 약간 납득은 안 갔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한 명이에요. 예. 근데 한 명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한 게 확인됐을 거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명이 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문체부 3명, 소방청 2명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여전히 그 이제 입체적인 실행이 일어났던 조직적인 체계를 다 밝혀낸 건 아니다. 예. 뭐 이런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뭐 그게 하는 게 내란몰이냐 공무원들 왜 괴롭히냐 이렇게 하지만 그걸 징계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다 알아야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을 예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리고 그걸 남겨놔야죠. 예를 들면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저항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렇지. 거절해야 돼. 안 그렇지. 그러면 다 처벌돼. 이거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본말은 전도된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앞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상민이라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윤석열이 그 고등학교 후배고 막 이러니까 저기 계엄할 거야, 내란할 거야 뭐 이랬을 때 경찰을 동원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민이 조지호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야 윤석열 체포해가 됐다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지 못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니고 뭐 사인들 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고 그들끼리 무슨 아니면 조직폭력배 간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를 뒤집어 엎는 민주주의를 뒤집어 엎는 내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짚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군에서 별 4개짜리 해군 참모총장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작사라고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도 날아갔습니다. 물론 그 12.3 당시에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보직이 이 계엄과 관련된 보직이었고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던 게 있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어찌됐건 뭐 계급도 높은 사람들이고 상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날아간 부분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국방부 장관을 만났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요? 정말 너무 취재를 정말 네, 이렇게 진짜. 고공해서 하신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다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매번 노영희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까? 의무예요, 의무. 무슨 소리야? 저는 끝자락에 서 있을게요. 아니, 왜 이래? 아래 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만나서 이렇게 독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왜 군인들 이상한 행동하고 그 당시 제대로 안 하고 이 계엄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줬느냐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관련해서 장관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군 관련해서 인사 적체가 되게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워낙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 인사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게 결정이 날 때까지 놔두면 사실 이제 이 군이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그 승진 대상에 있는 사람이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타이밍에는 적체를 푸는 게 우선이었다. 네, 그런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 이걸 조사하고 TF에서 확인이 되고 우리도 자체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도 승진은 되었으나 실제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로 그런 식으로 뭔가 올라갔던 사람도 내려오는 게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진짜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직무 배제도 되고 그거 됐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국방부 내가 지금 처음에 장관도 아니었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근무하지도 않았지만 난 국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믿어봐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 그 이후에 이 TF에서 나온 결과물이나 내부적으로 군에서 국방부에서 의뢰해서 조사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의뢰도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뭐 다 속간내지는 못할지언정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인 즉슨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가 났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인사 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6번 올 때까지 계엄 상황실 구성을 도우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체크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렇죠. 참모총장이면 해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별 4개짜리가 날아갔다라는 내용들, 이게 TF가 활동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지금 특검에서 지금 거론되는 몇몇 주요 임무 종사까지 정도만 정리가 되는 거라면 이건 어찌 보면 내란의 씨앗들이 계속 살아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에 대한 그렇죠. 얘기가 지금 예. 재판에서도 빠져 있고 여기서도 빠져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고, 아까 얘기했던 김예성이나 김상민 관련된 부분도 왜 김건희와 연관성 입증 못한 겁니까? 이걸 누가 움직였는지 김건희가 직접 움직이진 않았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실에 누군가 라인들이 움직인 거를 확인해야 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뭐 문골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성 비서관들 있잖아요. 행정관들. 네.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냅두는 게 맞나 싶어요. 그쵸. 뭐 컨테이너를 어디로 들고 갔다 이런 게 버젓이 나오면 유경호 될 같은 거, 뭐 경우에. 유경호, 뭐 조 뭐 이렇게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러니까 김건희의 손발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가 매번 뭐 톡을 하거나 뭐 텔레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럼 중간에서 그 움직였던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정부 부처를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직 이제 인원이 빠져 있는 거죠. 물론 뭐 정무직들이 많고 나간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어쨌든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 기억하지만 강정 대변인 들어간 첫날 예. 볼펜 한 자루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증거를 인멸한 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완전 봉쇄해놓고 간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죠.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뭐라 그랬댔어요? PC를 그 용광로에 갖다 때려 넣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예.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